네, 안녕하십니까. 유럽과 독일 문화, 오늘은 15주차 독일 교육 시스템과 마이스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독일 맥주, 독일 소시지를 예로 해서 독일 음식 문화를 좀 살펴봤고요. 그 이면에는 어떤 독일인들의 어떤 그 장인 정신 또는 그 장인 정신과 관련된 또 뭐 마이스터 제도라고 독일만의 그 특수한 그런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독일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 교육 체계와는 굉장히 그 차별화돼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15주차 수업 내용으로 이렇게 잡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그 다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 대한 그 학교 체계로 우리가 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 표인데요. 어, 독일 일단 그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맨 처음에 맨 밑에 계단부터 시작을 해서 한 어린아이가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납니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3개월만 지나면 3개월이라는 게 아이가 100일이거든요. 3개월 된 아이, 3개월이 지나면 킨더가르텐이라고 하는 곳에 아이를 맡길 수가 있어요. 킨더가르텐은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유치원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킨더는 그 아이들이란 뜻이고 가르테는 가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정원, 이게 이제 소위 그 킨더가르텐을 우리가 유치원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킨더가르텐을 그대로 그냥 킨더가르텐이라는 말로 유아교육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 지나면 그 킨더가르텐에 이렇게 맡길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킨더가르텐의 폭이 굉장히 그 넓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돌 된 아이들, 2살 된 아이들, 3살 된 아이, 3살 된 아이들, 뭐 4살 된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반을 이렇게 형성해서 킨더가르텐이라는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죠. 물론 이 킨더가르텐은 독일에서는 이제 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그리고 킨더가르텐 고학년쯤 되면요. 우리 나이로 한 5.5살 정도, 만입니다. 만 나이로 5.5살쯤 되면은 킨더가르텐의 상당히 그 선배들인 셈이죠. 아이들 치고는 이 5.5살 됐을 때 6개월만 있으면 이제 독일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가거든요. 만 6세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6개월 전에 유치원 아이들 중에서 아직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코를 계속 흘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포아슐레라고 하는 곳을 보내요.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유치원생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사회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아슐레라고 하는 그 학교를 보냅니다. 유치원에서. 이게 이제 이 포아라는 말이 이전이란 얘기고요. 슐레는 스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전의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킨더가르텐이라는 유치원 과정을 마치면 독일은 만 6세 여기 지금 보시면 6세라는 뜻이거든요. 만 6세에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말이 다르죠. 우리는 저 초등학교가
그 6년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근데 독일은 만 6세의 초등학교를 기초학교라 그래.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래서 뭐 구른투슐레라는 그 원어를 쓰는데 뭐 기초학교 아니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초등학교라고 합시다. 이게 4년제입니다. 4년제고요.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가 우리는 6년제지만 4년제니까 얘네들이 졸업할 때 되면은 4학년이 되거든요. 이 4학년일 때가 만 9세예요. 만 9세. 만 9세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초학교, 고학년 때 이 학생들의 인생이 좀 결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한번 크게 인생이 결정되는 시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빨갛게 돼 있는 게 이제 김나지움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김나지움이라는 학교는 9년제 인문계 중고등학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미들스쿨, 하이스쿨,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독일은 인문계의 중고등학교를 합쳐놓은 둘 다 중등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김나지움은 중등교육인 김나지움 9년제 요즘 그 주마다 조금 그 변화는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뭐 8년제 김나지움도 있고요. 이렇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인문계 중고등학교 9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무슨 기술자가 되겠다든지 엔지니어가 되겠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5년제 하uptschul라는 데를 들어가요. 5년제 하uptschul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기술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뭐 은행원이 되겠다든지 금융 관련된 일을 하겠다든지 이런 학생들 또는 뭐 경찰관이 되겠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6년제 레알슐레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실업학교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래서 김나지움 9년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갈까 아니면 기술자가 되기 위한 5년제 기술학교를 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직접 그 은행원이라든지 금융 쪽에 일을 하는 그 실업학교를 갈까 이렇게 선택을 초등학교 고학년 마지막 학년인 4학년 기초학교 4학년 때 9세 때 만 9세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가 대부분 거의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3분의 1씩으로. 물론 김나지움이 조금 많긴 합니다만 김나지움 기술학교, 실업학교 이렇게 3분의 1씩 거의 나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초등학교인 기초학교, 그 다음에 이 중등학교라고 하는 중등교육이죠. 중등학교라고 하는 이 김나지움, 이런 학교, 그 다음에 기술학교, 실업학교, 요거 세 개를 다 합친 학교를 종합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합학교도 소수이긴 합니다만 독일에는 이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학교 중에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김나지움에서 마지막 학년 내지는 그 전학년 여기를 보면 12학년 내지는 13학년에부터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성적의 평균을 내서 그 성적으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거를 독일 학생들은 아비투어라 그래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따로 뭐 대학 가서 고시 입시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 12학년, 13학년에 나누어서 이렇게 치르는 그런 그 시험을 통해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게 그게 아비투어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지금 너 독일 아이들 보고 너 몇 학년 이렇게 물어보면요. 나 11학년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셈을 해서 쭉 올라가는 그 계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따진다는 거고 독일이 16개의 주가 있습니다만 주에 따라서 약간씩 교육 제도가 좀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요즘은 또 김나지움이 아까 제가 9년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8년제로 이렇게 줄어드는 또 추세에 있기도 해요. 주마다.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다양한 교육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기초학교와 이 중등학교인 김나지움 이런 요 학교들은요 매년 8, 9월에 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6, 7월에 학기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은 2달 정도로 비교적 긴데 반해서 겨울 방학은 2주일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김나지움을 마친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인문계니까 이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은 여름 그 우리처럼 뭐 1학기, 2학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1학기를 여름 학기라고 얘기해서 4월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를 겨울에 시작을 한다는 10월에 시작을 해서 겨울학기라고 얘기하거든요. 2학기를. 그래서 10월에 시작하는 겨울학기는 다음 해 1월 말 2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이제 크리스마스 방학이 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독일의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무상교육이에요. 12년 또는 13년까지 주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1학년부터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김나지움 졸업반까지 13학년은 거의 무상교육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독일 대학은 여기서 이제 대학을 가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실업 기술학교나 실업학교를 나오면은 또 상위 직업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을 보고 뭐 장인이 되거나 아니면 곧 취업 현장으로 가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만약에 실업학교나 기술학교 졸업생이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경우도 그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은 되죠. 그래서 역시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실업학교 나오면 이제 실업 현장, 취업 현장 기술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의 본연의 길이긴 하지만 대학으로 올 수도 있는 길은 이렇게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대학은요. 독일 대학은 대체로 평준화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미국 대학처럼 소위 그 위계나 서열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독일 교육 제도를 크게 이렇게 한 4단계, 5단계로 나눠 보면 이렇게 취학하기 전에 교육을 킨더가르텐, 유치원에서 이렇게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 그 다음에 대학은 이제 고등교육,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소위 또 독일에서 잘 하고 있는 직업교육이라고 있어요. 직업교육.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죠. 이렇게 돼 있어서 만 6세를 시작으로 해서 12학년 또는 13학년이 되면은 이제 의무교육을 이렇게 마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5학년부터 9학년까지 직업생활을 기초과정으로 교육하는 소위 기술학교 하우프트슐레라고 하는 그 다음에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6년제 직업교육과 일반 보통교육을 병행하는데요. 레알슐레라 그래서 기술학교로 번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을 위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이 김나지움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죠. 이 김나지움도요 2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5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중등 단계 1단계, 중등 1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11학년부터 13학년은 중등 단계 2단계, 중등 2단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김나지움 교육기간이 최근에 또 9년에서 8년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도 한다는 얘기도 아울러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독일 교육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이제 조기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우수한 능력을 개발해 주는 거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경제활동 인력 이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이들 독일 교육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6개 주의 방침이 약간씩 좀 다르고 뭐 이렇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근본 독일 교육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인력 양성, 그 다음에 경제 인력 양성, 이렇게 요점화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통계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대학 이수율이 거의 69%, 70%에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대학 가는 그 이수율이 거의 70% 가까우니까 10명 중에 7명이 대학을 간다는 얘기죠. 독일은 2022년 통계를 보니까 36%라고 합니다. 독일의 대학 가는 그런 그 이수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독일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나눠져 있죠. 그리고 대학, 요즘은 이제 물론 대학을 졸업해서 더 임금을 받는 직업 같은 거를 선호하게 되고, 선택하면 대학을 나와서 또 직장을 선택하는 기회의 폭이 좀 많이 넓어지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독일은 이 기술학교를 나오든 실업학교를 나오든 김나지움을 나와서 대학을 나오든 간에 서로 간에 또는 월급의 차등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기술학교를 나왔다든지 실업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뭐 차별화, 편견, 이런 것이 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신의 어떤 적성, 가치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정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한편으로 보면 독일의 또 초등학생들 중에 고학년 만 9세, 이때 또 제일 많은 또 스트레스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때 자기의 운명이 좀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기가 기술학교를 가야 할까, 실업학교를 가야 될까, 아니면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독일의 교육 체계입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좀 이렇게 상반된 그런 그 다른 부분들이 참 많죠. 자, 이건 뭐 하나의 예로 독일의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합쳐놓은 중등교육의 기관인 김나지움이라는 학교의 어떤 그 시간표 또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뭐 성적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 뭐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뭐 역사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이렇게 라틴어도 배우고 이런 그 시간표를 참고 삼아 제가 올려놨습니다. 독일 교육제도 중에서 굉장히 그 특징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은 특히 직업학교에서 이제 행해지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준 그림에서 여기에 기술학교 5년제를 가든 아니면 실업학교 6년제를 가든 곧바로 사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위 학교인 직업학교라는 데를 다닙니다. 이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직업학교를 들어가서 직업훈련의 길을 체계적으로 밟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교육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 인력의 완성, 경제 인력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거에 있기 때문에 취업 현장과 굉장히 민감한 학교가 바로 기술학교, 실업학교를 거쳐서 직업학교로 진학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직업학교의 교과 과정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론적인 토대는 학교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실습교육들 산업 현장에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서 실습 위주의 교육은 기업체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은 기업체에서 배우는 소위 이원제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리고 약 한 500여 점 가까운 470
종류의 국가 공인 직종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자신의 전 진로에 또는 적성에 맞는 그런 적합한 직종을 청소년들은 선택하게 되죠. 통계를 보면 남학생들은 주로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설비라든지 아니면 기계공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주로 점원이라든지 또는 뷰티, 미용이라든지 또는 사무, 격리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직업학교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 기업체에서도 교육받는 소위 이원제 교육, 학교에서는 이론, 실습은 기업체에서의 교육을 받는 건데 이 기업체에서 받는 실질적인 교육은 이 직업에 따라서 2년 내지는 3년 반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받게 되고요. 실습생들은 이때 이제 훈련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교육이 끝난 그 실습생들은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회의소의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 한답니다. 이 직업학교의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업체에 실습하면서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학생들을 그 신분을 아쭈비라 그래요. 줄여서. 그래서 대학생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당신 뭐합니까? 그러면 나는 아쭈비예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아쭈비가 이제 줄임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기업체에서 실습받는 그런 청소년들 이 아쭈비들이 3년 동안 또는 뭐 최대 4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직업학교에 다녀야 되고요. 수업 내용은 이제 사회 경제 지식 또는 정치 이런 그 교양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독일어는 그들한테는 이제 모국어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어나 영어 수업 이런 것도 받고 그런 거 외에도 청소년들이 기업체보다는 학교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이론, 전문 지식을 주로 직업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여타 직업을 위한 심화교육과정도 이렇게 열려 있는데 직업 전문학교로 올라가서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원어로 파크슐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업 전문학교, 직업학교의 상위학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고등학교, 파크 오버슐레 전문고등학교 이런 것도 직업학교 이후에 어떤 그 심화 교육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 이 직업학교에서 상위 학교인 직업전문학교 그 파크슐레는 학교도 매일 가야 되고 직업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이제 시켜줍니다. 특히 상업이라든지 가정경제, 사회후생, 사무직이 그 경우이면서 기간은 최소한 1년 내지 이상 이럴 때 이제 부분적으로 그 1년 이상일 경우는 실습 교육 기간에 이제 가산되죠. 이게 이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행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 직업학교 이후에 상급학교로서 전문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레알슐레 실업학교 6년제 실업학교 졸업생들을 받아서 11학년과 12학년 과정을 이수하고요. 11학년 때는 학교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실습생으로 전공에 필요한 실질 교육을 받게 되고 12학년 때는 이론적 수업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의 직업교육은 굉장히 그 이원화돼 있어요. 학교와 기업 현장, 학교와 산업 현장으로 이원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듀얼 교육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듀얼 교육제도. 이런 그 듀얼 교육제도의 이제 장점을 한 두 가지 정도 열거를 좀 하자면, 일단 좀 볼까요? 70%는 기업에서 교육을 받고 30%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비중을 보면, 즉 실습하면서 교육받는 것으로 3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실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이론은 한 3분의 1 정도는 교양, 그 다음에 3분의 2는 이제 기업 현장 교육, 직업학교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그 강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독일식 이원제 교육제도 또는 독일식 듀얼 교육제도의 또 다른 강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잘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풀어서 설명하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고품질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독일 듀얼 직업교육제도가. 이는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요, 고숙련된, 숙련도가 높은 그런 기술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그 직업교육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수많은 히든 챔피언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든 챔피언 할 때 작지만 아주 내실 있는 튼실한 강한 기업, 이런 히든 챔피언을 생산해내는 그런 이유이기도 설명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독일 기업의 20%, 그래서 우리가 그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2023년에는 약 220만 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약 220만 개 중에서 20%가 43만 개 정도입니다. 이 43만 개 기업, 독일 전체 기업의 20%가 견습 과정, 이런 직업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인력 수급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구조라는 거죠. 이런 그 독일 기업의 많은 퍼센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견습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인력 수급 문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독일은 OECD 국가 중에서요, 상대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OECD 평균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각각 한 10% 정도 수준이에요. 10% 정도 수준인 반면에 독일은 6% 정도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아까 뭐 독일 대학 이수율을 36% 정도로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거의 70%에 육박한데, 대학을 가서 이수하는 율이. 근데 독일은 거의 3분의 1 정도, 36%가 대학 이수율인데, 대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죠, 독일은. 그만큼 이제 체계적으로 3등분해서 나눠져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회적 편견이나 또는 임금상의 엄청난 격차가,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기술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출신에 따라서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또 청년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교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과도 비교해서 낮은 이유가 바로 이런
독특한 직업교육, 직업훈련 제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약간의 그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유명한 연방직업교육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이 독일 연방직업교육연구소의 최근에 이렇게 설명에 따르면은 그 최근에 젊은 층의 대학 진학률이 차츰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이제 독일 연방직업교육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층의 가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직업에 대한 환상으로 노동에 대한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은 주로 육체적인 노동이겠죠. 이런 노동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중요성이 점점 젊은 사람들한테 커지면서 대학을 진학을 해야 여가 시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점들에 의해서 최근에 젊은 층의 대학 진학률이 차차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대학 진학 후에 대학 졸업하고 나면 더 임금을 또 받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또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어쨌든 젊은 층들의 대학 진학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 원인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터 제도라는 그 독일만의 그런 특수한 그런 그 마이스터 제도가 있고요. 이 마이스터 제도를 이제 좁게 얘기하면 어떤 그 전문적인 장인들을 키워내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좁은 의미에서 이제 마이스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은 전반적인 어떤 직업 교육, 독일의 어떤 직업 교육 시스템을 또 마이스터라는 넓은 의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이스터 제도는 독일에서 중세부터 이어져 온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제도예요. 마이스터라는 게 독일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인데, 어쨌든 이 원래 마이스터라는 말이 이제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스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어떤 그 독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 내지는 기능 인력 제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터 하면 어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마이스터 자격을 가진 하나의 장인, 마이스터 자격증을 소유한 장인, 또 거시적으로 보면 독일의 어떤 전체적인 직업 교육 제도 자체를 통칭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중세 시대부터 그 독일의 한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청소년 시절에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기술을 가진 선생님, 장인한테 보내어집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거기서 기숙하면서 또 일정 부분 또 수업료를 내면서, 물론 또 뭐 그 좋은 또 친절한 또 스승 같은 경우는 또 기숙시키면서 또 뭐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안 줄 수도 있죠.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기술을 습득을 하면 그 마이스터의 집에서 나와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가서 이렇게 부모를 다시 이제 봉양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런 중세 시대의 그런 그 마이스터 문화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리고 중세부터 그 소위 또 그 길드라고 다 들어보셨죠? 중세 유럽의 어떤 장인들의 조합, 상인들의 조합, 이게 이제 길드인데, 여기서도 엄격한 뭐 견습공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도제를 거쳐서 마이스트라는 계층 질서가 이제 존재를 했고, 이때 견습생들이 이제 마이스터한테 또 수업료를 지불하였고, 상당히 또 실습 기간을 거쳐서 또 합격이 되면은 전문 시험을 거치면 소위 도제 사회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또 길드에도 가입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오늘날 마이스터를 얘기할 때 그 근원적인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초반에 독일의 어떤 이미지를 얘기할 때 독일은 굉장히 어떤 과학 기술의 이미지 이런 측면도 이제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도제 제도 같은 게 오랫동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제 제도를 통한 철두철미한 수련 또는 장인 정신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바탕이 돼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독일이 2차 대전에 또 패망을 하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복구했을 때 소위 라인강의 기저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데 이런 철저한 숙련제도 장인 정신이 큰 역할을 하고 이 경제 개발을 독일에 일으키는데 그리고 독일의 어떤 독일 제품의 철저함, 정확성, 견고함 이런 부분에 이런 장인 정신 마이스터 제도가 큰 역할을 해왔고 또 이런 부분이 소위 메이드 인 저먼이라고 하는 그런 도제 시스템부터 이루어진 명실공히 독일제 물건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이런 이미지에 이 마이스터라는 개념이 엄청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시는 마이스터 제도라고 써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마이스터 자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좁은 의미에서 마이스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특히 마이스터가 세 단계로 되어 있고요. 레얼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럼 견습생 시절이고 이때의 신분을 독일 청소년들은 이제 앗주비라 그래요. 앗주비 이때의 신분. 앗주비라는 거는 이제 아우스주 밀덴더라는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 자. 이거에 이제 약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말을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앗주비 이럽니다. 요 신분을.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한 단계 더 이제 더 심화된 단계가 바로 게젤레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능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도제라고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원어를 이렇게 쓰고 강조한 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우리말은 좀 말 자체가 약간 좀 혼동이 있을 수가 있죠. 견습생과 기능생에 관한 차이는 또 뭘까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레얼링 단계를 끝나서 마치고 나면 이제 게젤레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고요. 계절내쯤 되면은 정말 이제 수공업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을 받게 되는 단계, 이 계절내.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터 시험을 봐서 마이스터 자격증을 따게 되죠. 각 단계마다 이렇게 전문 지식이나 견습 기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 포지션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식용 관련된 마이스터다 이러면 이제 3년 교육을 받고 3년 이상 실습 과정을 밟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 얘기했다시피 중세 우리 라틴어에서 이제 스승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마이스터는 독일에서는 각 실용 분야 또 각 기술 분야 수공업 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하고요.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기술학교,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학교를 다닌 다음에 다년간 경험을 쌓은 후 상위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해서 이 마이스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하면은 명예로운 이제 마이스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장 일을 하는 도장공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견습 시절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레얼링 그래서 독일은 주 4일 근무제거든요. 월, 화, 수, 목까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주 4일 근무를 하고
하루에 8시간씩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래서 8사 32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견습생들도 이제 이런 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견습 수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에 보너스를 이렇게 받는데 뭐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물론 차등 지급받겠죠. 견습 시절. 그 다음 업돼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능 시절, 소위 그 계젤레 이때도 이제 그 보수를 받고요. 심지어 심화 과정을 같이 병행할 때는 추가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시급을 독일은 기본 시급이 12유로합니다. 유로화. 독일은 이제 그 유럽연합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를 쓰는 나라죠. 그래서 이 1유로화가 뭐 1,400원 전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환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약 한 16,900원, 17,000원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10,000원 채 못 되는데요. 약간 더 2배 조금 안 되는 그게 이제 시급이죠. 그리고 주 32시간 이렇게 이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서 또 이렇게 이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에 대한 얘기는 독일은 이제 휴가를 제대로 보내는 나라죠. 그래서 독일의 이제 그 고속도로가 독일의 고속도로가 잘 안 막히거든요. 독일의 도로가 정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뭐 환경의 문제, 생태의 문제에 굉장히 의식 있는 독일인들 또는 건강에 굉장히 그 예민한 독일인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독일 국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평일날 평소에는 독일의 도로가 안 막힙니다. 그런데 유독 휴가철만 되면은 독일은 도로가 막혀요. 고속도로가 막히고. 그래서 왜냐하면 휴가를 제대로 가거든요. 보통 이제 한 달 4주 정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레얼링이나 게젤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렇게 특히 독일 사람들이 이제 남유럽으로도 많이 갑니다. 휴가를.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여름 때 이제 많이 막히기도 하고 이러죠. 어쨌든 20일에서 26일에서 30일간 거의 한 달간 이 레얼링 게젤레도 이제 휴가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의 휴가인 경우는 또 이제 월급의 25%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너스를 또 이렇게 받기도 한답니다. 그 외에 뭐 능력급 이렇게 수당을 또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고용주가 또 보험료는 또 월마다 또 이렇게 지출 또 이렇게 해주고 연금을 위해서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터라는 국가 공인 시험에 합격을 하면 마이스터 시험이 뭐 쉽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고용주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마이스터가 될 수 있으니까 26세에 마이스터가 되면은 이제 사장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 직원이 다시 이제 견습 시절인 아주비들을 이제 고용할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스터로서의 어떤 그 명예라든지 또는 그 보수 같은 부분도 상당히 또 많은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이 또 이제 그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 바로 마이스터죠. 그만큼 이제 실력을 인정받으니까요. 마이스터가 받는 그런 그 물건의 어떤 그 비용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실력이 검증하는 걸 검증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사진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또 뭐 독일에 또 이렇게 가시게 될 때, 독일의 뭐 빵집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뭐 다양한 그 가게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벽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 이게 이제 MEISTER 이런 그 알파벳을 장식체로 이렇게 쓴 알파벳인데 마이스터란 뜻이거든요. MEISTER. 그래서 마이스터 이 우어 쿤데라고 써 있는 요거는 이제 마이스터 자격증, 마이스터 공인증. 이 가게의 사장이 마이스터이다. 이걸 증명하는 마이스터 공인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 뭐 마이스터 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분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도장공이다 아니면 뭐
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옷 수선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수공업이나 실용 분야의 마이스터들은 마이스터 자격증을 이렇게 가게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이것도 마이스터의 다양한 공인증인데 MEISTER BRIEF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스터 브리프라고 우리가 읽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마이스터 공인인증이 이렇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공인증을 이렇게 자기 상점에 자기 가게에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마이스터임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독일의 잘된 학교 시스템 중에 하나의 학교 시스템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전문화된 전문적인 고급 단과대학이라는 독일말로 얘기하면 파크호chschulle입니다. 파크호chschule. 제가 여기에 특성화된 전문적 고급 단과대학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했는데요. 이 FACH라는 말은 전문이란 뜻이에요. 전문, 전공 이런 뜻이고 이 HOCH 요거는 이제 대학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대학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에되어 있는 이 파크호chschulle라는 대학은 전문화된 단과대학. 전문적인 고급 단과대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니베르지테이트라고 읽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유니버시티예요. 종합대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학문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는 종합대학이 있고 아주 실용 위주인 실기 위주인 전문화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취업 관련해서 실기 교육에 아주 중점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이 바로 파크호chschulle라고 불리우는 전문화된 고급 단과대학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술 파트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이라든지 이런 실기 교육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대학이죠. 그리고 독일 학교 시스템에 12학년 있죠. 이 12학년 학교 교육 수료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합니다. 독일의 아까 보셨던 독일 교육 단계에서 독일이 이제 13학년까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또 12학년까지 또 있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수료한 학생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는 얘기죠. 이 전문적인 파크호chschulle는. 그리고 실용 경험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교과 과정이 이제 실용적으로 엄격하게 짜여져 있다는 얘기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자 중에서 약 3분의 1이 이 파크호chschulle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종합대학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3분의 1 정도가 파크호chschulle를 지원을 하고 일반 대학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일반 대학, 일반 종합대학, 우리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일반 종합대학은 5년 전후 정도 되거든요. 아무리 부지런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생들이 중간에 또 휴학을 하고 이래서 이제 4년 만에 또 졸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종합대학은 4년 만에 졸업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고요. 그러나 이 파크호chschule 전문적인 고급 단과 대학은 4년 만에 이렇게 보통 4년 만에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반 종합대학을 졸업하든 아니면 이 전문적인 고급 단과대학인 파크호chschulle를 졸업하든 간에 둘 다 학위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4년까지 있죠. 그래서 4년 과정을 마치면 학사 학위를 우리가 수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서 석사 학위를 또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으면 뭐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학 교육 시스템이고 전부 다 미국에서 벤치마킹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죠. 대학 교육. 그러나 독일은 다릅니다. 독일은 학사가 없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그게 일반 종합대학이든 아니면 전문적인 고급 단과 대학이든 간에 독일은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석사학위가 수요됩니다. 그래서 그 석사학위가 뭐 그 전공에 따라서 조금 명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마기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처럼 이렇게 디플롬이라는 석사학위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석사학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전문적인 4년제 고급 단과 대학을 졸업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이렇게 파코쿠슐레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는 이게 석사학위를 받은 거로 인정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약에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는 따로 석사를 할 필요 없이 박사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그만큼 또 특성화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특성화 나라이기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포르츠하임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해내는 보석 장신구의 양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해내는 보석 장신구보다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특성화가 잘 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포르츠하임은 이제 금은세공 장신구의 특화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술대학에 이제 이 관련 해당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하러 이 포르츠하임을 또 많이들 가시고 그러는데 그만큼 특성화가 이렇게 잘된 그런 나라가 또 독일이고 또 마이스터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각 실용 분야의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독일의 어떤 독특한 국가 공인의 어떤 그 제도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독일은 이제 그 인구 비례당 또 가장 많은 특허 출원수를 갖고 있고요. 독일의 어떤 기술력, 그 다음에 그 특허 출원의 나라, 기술의 나라 이런 이미지로 또 공고히 하는 측면도 이런 특성화 마이스터의 나라의 이미지 이런 부분과 상당히 결부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5주 독일 유럽과 유럽 내에서의 그 독일 문화, 유럽 문화의 차별성, 독일 문화의 어떤 그 유럽과의 공통성, 특수성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독일 문화에 대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유럽 문화, 독일 문화를 접하면서 그 멀리만 있는 그런 그 외국으로서의 독일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그 문화적인 상대성인 입장에서 독일 문화에 보다 좀 친숙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또 독일의 어떤 문화적 콘텐츠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콘텐츠의 어떤 생산적인 접목 이런 부분 또 우리나라 또 어떤 융합 이런 부분 또 독일 문화, 유럽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창조적인 수용, 결부 융합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또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좀 제공됐으면 하는 게 또 소박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첫 주부터 15주까지 다양한 독일에 대한 이야기, 유럽과 관련된 독일 이미지 이야기를 좀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또 어느 부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생각했던 독일에 대한 선입견,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강의 중간에 또는 15주 수업을 마치면서 또 어떻게 혹시 교정됐는지 또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 학기 동안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유럽과 독일 문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